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총을 들고 적진을 향해 서 있는데 그 총구 너머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아쇠를 당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총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청년이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한 가장 용감한 항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의 겨울밤, 눈 덮인 철조망 앞에서 그가 들어올린 것은 총이 아니라 하얀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 천은 바람에 펄럭이며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그리고 그날 밤 총성이 울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명호라는 청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쪽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피부를 베었고 눈은 세상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렸죠. 그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야 했고 군인들은 초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20살의 청년 김명호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38선에서 불과 700m 떨어진 비무장지대 인근 초소를 지키는 것. 낮에는 훈련을 하고 밤에는 얼어붙은 땅 위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남쪽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방송이었죠.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자유대한민국에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상관은 그 소리를 독이라고 불렀죠. 귀를 막으라고, 마음을 빼앗기면 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 대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몰래 그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초소 근무를 서는 동안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을 때 그 목소리는 그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는 왜 그 방송에 끌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명호의 하루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새벽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점호에 서고 구보를 하고 사격 훈련을 받고 다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상. 그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남쪽에서 들려오는 그 방송을 들을 때만큼은 그도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총을 닦으면서도 떨렸습니다. 이 총으로 누군가를 쏘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죠. 그는 군인이었지만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명호의 고향은 함경남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죠.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농사일로 그를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노동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세상 어떤 것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배급이 끊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쌀은 구경도 할 수 없었고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덜어 그에게 주곤 했습니다. 나는 배부르다며 웃던 어머니의 얼굴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명호야, 언젠가 봄이 오면 그때는 우리도 따뜻한 밥을 먹게 될 거야. 조금만 참자. 어머니의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그는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와라. 그것만 기억해라. 그게 어머니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한 뒤로 어머니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전보도 오지 않았습니다. 휴가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는 어머니가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총기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살아계실까요? 제가 돌아갈 날이 올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철과 기름 냄새만이 그의 물음에 대답할 뿐이었죠. 초소에서 홀로 서 있을 때면 그는 자주 고향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던 뒷산, 여름이면 개구리 소리로 가득했던 논,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들던 들판.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언제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군대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뎌져 갔죠.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겨울밤이었습니다. 명호는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죠.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꺼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남쪽에서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그날의 방송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함경남도 출신 군인들에게 특별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명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남도,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그것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하지만 단호한 여자의 목소리. 명호야, 내가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너를 믿는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살아만 있어라. 그것만이 엄마의 바람이다. 그 순간 명호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총을 쥔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호야, 엄마는 알고 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봄이 올 거야.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 따뜻한 봄이. 방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저 방송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 남쪽으로 넘어가신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밤마다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며칠 후 중대장이 새로운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명호가 속한 소대는 특별 임무에 투입되었죠. 이번 작전은 남쪽 민간인 거주지역 인근에서 진행한다. 야간 사격 훈련을 빙자한 심리전 작전이다.
우리의 존재를 과시하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대장의 설명을 들으며 명호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간인 거주지요? 거기에는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지정된 방향으로 사격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날 밤 소대원들은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철조망에서 200m 떨어진 언덕이었죠. 그곳에서 남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의 불빛.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격 준비. 명호는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어둠 속의 마을이 보였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일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격. 주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명호의 손가락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살아만 있어라. 그 말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누군가의 자식들에게도, 누군가의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김명호, 왜 사격 안 하나? 중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호는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저쪽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죠. 다른 소대원들도 사격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중대장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그의 뒤통수를 내려쳤죠. 이 자식, 반동분자냐? 적을 동정하는 거냐? 명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맞았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가더라.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 그날 밤 명호는 부대 뒤편의 낡은 창고에 감금되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습기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벌을 받는 게 나았습니다. 창고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명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속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국? 하지만 그의 조국은 그에게 무엇을 해준 적이 있었나요?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적도, 배고픔을 해결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총을 쥐어주고 사람을 쏘라고 명령했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남쪽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방송 소리가 창고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리는 창고에 갇힌 그에게 더 선명하게 들렸죠. 대한민국은 귀순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돌아올 길을 찾는 사람일 뿐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귀순자. 그 단어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탈영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어머니는 이미 남쪽으로 넘어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귀순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명호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창고에 갇혀 군법회의를 받으면 중형을 받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총살당할 수도 있었죠. 설사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만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틀 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소 근무에 투입하기 위해서였죠. 명호는 놀랐습니다. 군법회의는요? 인력이 부족하다. 일단 근무나 서라. 회의는 나중에 하겠다. 중대장의 말은 무심했지만 명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초소 근무. 그것은 그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시야가 10m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세차게 내렸죠. 명호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초소로 향했습니다. 초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오늘 밤 그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이 철조망 너머에 있을 것입니다. 자정이 지나고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의 발자국은 순식간에 지워졌죠. 명호는 초소 안에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쪽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한복 안쪽에 입고 있던 흰색 내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초소 안에 있던 긴 막대기를 찾아 그 천을 묶었죠. 하얀 깃발, 항복의 상징, 평화의 상징.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대감도 섞여 있었죠. 이 깃발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는 총을 초소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총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건 용기였고 그것은 이미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 조각의 형태로 눈속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철조망을 향해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그는 전진했습니다. 하얀 깃발을 높이 들고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김명호.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은 소대의 전우였습니다. 박준혁? 함께 라면을 나눠 먹고 함께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 그가 다른 초소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깃발을 더 높이 들어 올렸죠.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명호야,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모른 척 해줄게. 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 준혁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명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준혁이 총을 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쏘아야 한다는 것을. 미안하다, 준혁아. 명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탕! 총성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날카롭고 잔인한 소리. 그 소리와 함께 명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눈밭 위로 붉은색이 번져나갔죠. 하얀 깃발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눈 위에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명호의 꿈처럼. 뒤에서 준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호야, 왜 그랬어? 너까지 이러면 난 누구 믿고 버티냐? 하지만 명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이미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통증도 추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자유야. 그것이 그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눈이 그친 뒤 남쪽의 수색대가 철조망 인근을 순찰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펼쳐진 하얀 천. 여기 사람 있습니다. 부상자입니다. 군의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명호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총알은 심장을 관통하지 않았고 왼쪽 어깨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폭설 속에서 그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과다출혈을 막아준 것입니다. 그는 헬기로 후송되었습니다. 군 병원의 응급실, 밝은 조명, 따뜻한 온기,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명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흘 후 그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죠. 낡지 않은 깨끗한 천장. 옆에는 링거가 매달려 있었고 침대는 부드러웠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죠. 대한민국 국군수도병원입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의사의 대답을 듣는 순간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조국을 버렸다는 죄책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명호는 긴 치료와 적응 과정을 거쳤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한 달 만에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상처는 더 오래 걸렸죠.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준혁의 울음소리가, 총성이, 그리고 북쪽의 추위가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삶은 그에게 조금씩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했고 웃었고 꿈을 꾸었습니다. 가게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고 거리에는 불빛이 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쉽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건강하신 걸까? 자신이 귀순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까?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담당 상담사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통해 전달된 편지입니다. 당신 앞으로 온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흐릿한 글씨. 하지만 그 글씨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명호야,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이제는 그걸로 됐다. 엄마는 괜찮다. 너는 어디서든 따뜻하게, 사람답게 살아라. 그것이 엄마가 내게 바라는 전부란다. 편지의 끝부분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명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 사랑이,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밤 그는 남한 하늘 아래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말씀하신 봄이 이제야 왔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후 명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졸업 후 그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학교나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강연 제목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얀 깃발의 의미. 진짜 용기란 총을 드는 게 아닙니다. 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의 말은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조국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요. 명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국을 버린 게 아닙니다. 제 인간성을 지킨 겁니다. 조국이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조국이 아닐까요? 그의 대답에 강연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용서이자 인정이었습니다. 명호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눈 덮인 철조망 앞에서 하얀 깃발을 들고 서 있던 자신을, 총성이 울리던 순간을, 그리고 눈 속에 쓰러졌던 자신을.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가 선택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서울 근교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북쪽이 보였죠. 물론 휴전선 너머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곳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을.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그의 말을 북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하얀 깃발은 항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 누군가는 그를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불렀죠. 조국보다 양심을 선택한 사람, 명령보다 인간성을 선택한 사람. 김명호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얀 깃발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도 북쪽 어딘가에서 또 다른 청년이 하얀 깃발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해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 그 깃발이 다시 바람에 펄럭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진짜 봄이 오는 날일 것입니다. 명호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결국 봄은 찾아오니까요.